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언제부턴가 라떼 상사와 꼰대 부장이 화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현재 30대 중반 이전 MZ세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특정 세대만의 일도 아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조직의 리더는 언제나 감시와 비난의 대상입니다. 많은 기업 조직의 경영 관리자들이 문제가 많았기에 지속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많지 않았고 이는 경영학의 영원한 연구 주제입니다. 라떼 상사와 꼰대 부장의 등장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직장 상사와 부장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가족 사이가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라면 이 관계는 수직 관계여서 하급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되는 거고요. 리더 개인이든 조직이든 진짜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를 모를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업과 경영관리자는 계속해서 문제 있는 리더십을 되새기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인사관리부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기업 관리자 출신 저자의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이틀 일했는데 또 휴일이네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 추분도 지났으니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가을이 시작됐죠. 저는 비염으로 가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절기만 되면 조금 힘드시겠네요. 고통받는데 이겨내야죠. 네네. 운동으로. 그래도 이제 가을 바람이 불면서 여름에 너무 더웠으니까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 보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로버트 캐슬런과 마이클 매슈스가 쓴 인성의 힘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김경숙님. 인성에서 용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의인들의 행동도 용기가 아니면 누가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할 수 있을까요? 3288번님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예. 인성은 어려운 환경에 놓일수록 나타나게 된답니다. 해주셨네요. 한 사람의 진정한 인성은 혹독한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왜 군대 얘기냐? 이런 분들이 많지만 네. 군대에서 인성이 많이 나옵니다. 군 생활 해보신 분은 아는데요. 사회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에 놓이니까 네.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자들이 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 점도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죠. 한편 김기태님께서 능력이 뛰어난데 어질지 못한다? 스티브 잡스네요. 뛰어난 능력에 철저한 독재. 그런데 또 인성 좋은 리더가 반드시 좋은 리더는 아닙니다. 자기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은 좋은 리더인 것 같고요. 이현식님, 그런데 30살을 넘어가면 인성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성의 시멘트화죠. 저도 이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인성이라는 게 이미 좀 오래 전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을 텐데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학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뭐 독재자 같은 면모만 드러났지만 네. 사실은 그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자고 할 때도 본인이 처음엔 반대하다가 팀원들 의견을 듣고 바꾼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고 애플사에서 쫓겨나고 나서 다시 이 컴백하면서는 생각보다 많이 유연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조차도 인성의 일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성에는 용기라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은 그릿이라고 해서 불굴의 투지. 스티브 잡스는 불굴의 투지를 가졌잖아요. 네. 그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났다 돌아와서 다시 그 회사를 일구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인성을 좀 넓게, 우리가 인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더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03번님,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인성까지 갖추면 금상첨화. 성공과 실패의 90%가 리더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셨고요. 유경수님께서는 좋은 인성이라는 게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작은 표현 하나도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는 않더군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해주셨고 따끔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4640번님, 미국 일변도의 지식이 과합니다. 특히 인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와 문화가 다른 미군의 사례로 말씀하시는 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인성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인성 그러면 사람 된다니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책에선 캐릭터, 우리말로 어떻게 보면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에 네. 대한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의 대표적인 명장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경험이 주일 수밖에 없고 군대라는 곳이 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책을 소개한 거고요. 인성이라 그래서 유기에서 얘기하는 혹은 뭐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유비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미군의 사례를 통해서 인성이라는 게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죠. 책의 장점은 일부를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전부를 볼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그나마 종교서적 정도가 해당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유능한 직원도 무능하게 만드는 리더의 착각. 직원들은 다 알지만 정작 리더 혼자만 모르는 진실.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 사실 이 책은 제목이 다 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아니 그렇죠. 31가지 진실이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하면 31가지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긴 한데 왜 하필 31가지인가요? 골라 먹는 재미. 그렇죠. 예, 그 기획서적의 제목에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유행이기도 해요. 지금보다 한 10년 전 그 이전에는 101가지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네. 뭐뭐 하는 101가지. 일종의 유행이죠. 그 미국에서 책 제목이 유행처럼 번진 예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미국 샘 쿡이라는 가수가 부른 원더풀 월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히트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가사에 보면 나는 역사도 잘 모르고 생물도 잘 모르고 이런 건 잘 몰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해 준다면 세상이 얼마나 멋질까 이건 안다. 네. 뭐 이런 가사말인데 이게 I don't know much about 뭐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른다. 네. 이 말이 책 제목으로 쓰기 딱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책 제목으로 쓰였어요. 내가 잘 모르는 역사, 내가 잘 모르는 생물. 호기심을 딱 불러일으킬 만한 네, 제목이네요. 그래서 그게 뭐 최근에까지 그 책이 제가 알기로는 연작처럼 나왔고요. 네. 미국의 그 정보 프로그램 제목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귀에 싹 꽂히는 게 있으면 네네. 기획서적의 제목으로 유행처럼 번진다. 31가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숫자가 좀 보면 익숙하기도 하고요. 예, 이분이 아마 대기업 과장을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은 마감했는데 20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직의 불만을 가지면서 문제 있는 상사의 유형을 많이 메모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썼는데 101가지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31가지로 요약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직장 생활을 해보셨고 네. 물론 상사 역할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살짝 스치긴 했거든요. 예. 여기 나오는 31가지 타입의 라떼 상사나 꼰대 부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를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동의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런 유형의 이제 경영 관리자들의 함정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만도 아니고 MZ 세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 거고 또 이런 완벽한 이제 함정을 벗어나서 완벽한 상사가 실제로 현실에 있느냐 없을 거예요. 그 상사 입장에서 완벽한 이 하급자들이나 네. 혹은 후배가 동료들이 없는 없듯이 것처럼. 말이죠. 네. 이런 점도 이해를 하고 그러나 잘못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봤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네. 하나는 이 어떤 이 31가지 그럼 문제를 가진 함정에 빠진 상사나 리더는 다 실패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도 했지만 그렇죠.
어떤 상사나 리더의 성공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운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결함을 가진 리더지만 다른 데서 빛이 나는 몇 가지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 31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는 좋은 리더가 될 거야라고 마음 먹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건 좋지만 네. 이상적인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 그 자체는 불가능한 거다. 네, 밑에 있는 네. 사람은요. 이상적인 리더를 일 안 시키고 풀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조직의 리더로서 이 조직을 성공시켜야 되는 임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역시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겠죠. 어느 정도 욕을 먹을 네. 각오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착각의 함정. 우선 키워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부하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잠깐 생각하고 네.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군대식 표현이고 우리 기업들이 군대 매뉴얼을 받아들여서 초기에 이제 세팅된 면이 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책 제목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쓰지만 가능하면 좀 다른 표현들 동료, 후배, 직원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입에서 불현듯 나오면 네. 책 제목이어서 불가편견이 맞습니다.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리더하고 이 후배 직원들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서로 등 돌리고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리더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인데 이게 불신과 갈등을 낳고 조직의 어떤 생존과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함정에 빠지느냐? 이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그 과거의 믿음이거든요. 네. 이 착각이라는 것도 옛날엔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떼라는 게 내 시절, 내가 직원인 시절엔 이랬다는 거니까 네. 과거의 믿음인 착각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자는 보는데 하나는 뭐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익숙한 게 편안하잖아요. 그냥 예전 그대로 하는 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나 조직이 변하지 않고 기업이 생존과 성장에 실패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네.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머물러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망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리더만 착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배 직원들도 동료들도 착각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착각보다 그 조직의 리더의 착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이 리더들의 착각 31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상당히 그 가슴에 와닿는데요. 정말 좋은 리더는 어제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려는 리더다. 그러니까 내가 빠진 착각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면 고칠 수 있거든요. 네.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꼰대 부장님, 라떼 상사 이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요? 네. 소장님께서 그러셔서 이렇게 찔리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소장님은 아니시고요. 농담한 거고. 사실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이런 말도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이런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너무 필요 없다라는 말로 치부해버려도 될지 저는 이런 게 약간 의심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동감이긴 해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네. 뭐 라떼 부장님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곰곰이 들을 정신적 여유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볼 예,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뭐 열에 하나 어떤 경륜이 빛나는 조언도 있긴 한데 네. 너무 많은 흙 속에 묻혀 있죠. 그 진주가. 그래서 경륜을 다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이제 하급자 이제 후배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네. 쉽게 그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점만 드러나는데 그건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 말에 진실이 담겨 있는데요. 마피아 경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피아들이 조직 행동 강령을 만든 게 미국에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그 조직 원리를 경영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 원숭이가 높이 올라가면
이 원숭이는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다고 자부하는데 사실 밑에서 보이는 건 원숭이 엉덩이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치부만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더 지혜로워졌어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런 함정을 경계할 필요는 있겠죠. 그들의 지혜를 듣고 싶지만 너무 음. 반복되는 이야기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리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네.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책 첫머리에 이솝우화 같은 동물 우화가 하나 실려 네, 있거든요. 읽었습니다. 사자가 되고 싶은 왕토끼 이야기가 딱 처음 머리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책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자를 담고 싶어서 사자의 울음소리를 막 피를 토해가면서 연습하는 왕토끼가 토끼가, 있어요. 예. 네. 토끼 중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왕사자는 사자의 왕일 뿐이고 네. 토끼 무리를 다스릴 수는 없거든요. 토끼 무리가 피할 뿐이죠. 그래서 토끼를 이끌려면 토끼들과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우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 관리자들 뭐 임원이든 그게 부장이든 차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윗사람만 의식하고 자신이 이끌어야 될 조직 팀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라떼 상사나 이 꼰대 부장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착각의 핵심은 아랫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일에서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없느냐를 돌아보는 데서 출발하라고 이 우화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외국 그 경영학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우화 혹은 뭐 인용, 명문장 같은 걸 인용하는 걸 즐겨 하거든요. 네. 거기서 막 그 재미를 주기도 하고 혹은 핵심적인 문장을 담기도 하는데 이 우화는 조금 길고 너무 장황해서 책 머리에 등장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물론 이제 좋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동기부여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동기부여라고 경영학에서는 얘기하고 영어로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조직을 성공시키려면 구성원들을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것과 관련한 7가지 착각을 여기 담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 또 회식에 대한 오해도 있고 내가 너무 바빠서 직원들하고 뭐 1대1로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착각의 그쵸. 함정에 빠진 거라는 네. 거죠.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외국 서적 제목입니다만은 칭찬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쓴소리가 더 나을 때도 있다. 네, 네. 나는 아주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한다. 이런 것들도 착각이고 요즘 애들 말이야 말끝마다 하는 이런 것들도 착각이고 물질적 보상만 해주면 월급을 올려준다지 성과급을 주기만 하면 더 잘할 거라는 것도 이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회식이 아마 가장 좋은 예가 되겠죠. 이 책에도 등장합니다만은 회식이 전반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회식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유를 한 서너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우선 회식은 건전하지 않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술 몇 잔 마시면 꼭 그 사고가 생겨요. 서로 다투고 평상시 네. 앙심 같은 게 드러나면서. 근데 뭐 그렇게 해서 풀고 나가는 게 낫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회식 때문에 애꿎은 그 갈등이 공론화돼서 더 서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네. 그다음에 집단 논리로 개인에 대해서 무관심을 조장한다. 막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어떤 분은 지금 뭐 암 진단을 받았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집단이 우위에 서는 문화니까 네. 또 하나는 일회성 이벤트다. 그날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잠깐 할지 모르지만 지속되기 어렵다. 또 일터 바깥 활동이기 때문에 일터 바깥에서 식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러면서 이쪽 저자가 제안한 것들이 뭐 카드나 엽서 같은 거, 뭐 부장님이 어제 누구한테 혼을 냈어요. 그럼 그분한테 카드나 엽서를 쓴다든지 또 마니또 네. 아시잖아요. 그때 알죠. 또 롤링 페이퍼 이것도 아시죠? 알죠. 저희 세대는 익숙치 않은데 오히려 어. 젊은 분들 사이에서 네네. 그러면서 이런 문화를 오히려 회식 대신 장려해 보는 건 어떠냐. 대신 본인이 나서서 부장님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임원이 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자를 정해서 든든하게 밀어줘라. 네. 좀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네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회식의 문화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롤링페이퍼 마니또는 좀 뭐 동창생들끼리 할 수는 있는데 직장에서 이게 가능할까? 아니 왜냐면 예. 마니또를 하다 보면은 예. 제가 소장님의 마니또가 되면은 만약에 제가 소장님의 선물을 챙겨줘야 된다. 음. 그럼 소장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려한다.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잘 알 수 있는 좀 소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들기도 면은 합니다.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저희 세대가 그렇지만 이런 이게 공식화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소름 돋아하는 어색해하는 네네네.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게 나을 수 있겠고. 네네. 또 같은 직원이라도 사실 리더 입장에서는 봤을 때 성격도 다르고 업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좀 대하는 방식도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원온원 소통, 1대1 소통을 저자는 강조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불러 모아놓고 하는 건 누구한테 책임지울 수도 없고 또 뭘 제대로 맡기기도 어렵거든요. 전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뭐 심리학엔 이미 정론화되어 있는 이론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집단 방조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1대1로 가능하면 소통해라. 그러지 않으면 직원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직원의 호불호를 파악하고 직원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해라.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하는 걸 많이들 권하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칭찬 문화에서는. 근데 그런 거 피해라. 오히려 다른 구성원들이 질투나 하고 문제만 맞아요. 복잡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오히려 개인 대 개인으로 하되 약이 되는 쓴소리도 개인 대 개인이면 할 수 있거든요. 네. 1대1 면담에서는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칭찬이든 뭐 혼내는 거든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걸 하라는 얘기하고 물질적 보상만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 서프라이즈는 실제로 경영학에서 많이 권장합니다. 선물을 똑같은 걸 계속 주면 이게 일상이 돼서 호의가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 시기에 깜짝 놀랄 선물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나 고마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든 직원한테 보너스 나갑니다. 10%씩 그렇지 이제 올린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경영학에서 보면 큰 효과가 없다 그래요. 한번 기분이 좋아졌다가 뭐 다른 사람도 받았는데 네. 똑같이 받았는데 이러니까 그렇죠. 서프라이즈 형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원은 근본적으로 4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리더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된다. 존중받으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또 하나는 성장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사실 직원이 가장 바라는 바는 이 회사와 함께 나도 성장하겠다 네. 하는 생각이 강하니까 그런 욕구를 파악해서 1대1로 on and on, one on one 소통을 하라는 1대1. 1대1 네. 소통을 하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상사들의 어떤 뭐 착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예. MZ 세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기본에서 출발을 하면 될까요? 근데 그 신세대를 이해하자는 취지는 동의하는데요. 그 지나친 뭐 이게 세대 간의 문제 혹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게 그 MZ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언제든 직장이라는 데가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되는 갈등의 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실 뭐 직장하고 가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상하 관계, 수직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이해해주고 편하게 지내자 이거 가족도 있지만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 데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네. 상당 부분 또 생산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수용을 해야지 너무 이상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것이 꼭 직장이나 리더의 성공에 보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소장님께서 베이비부머 세대시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세대들과 일을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X세대와도 일을 해보셨고 Y세대와도 일해보셨고 지금의 저 MZ세대와도 일을 해보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어떤 세대와 가장 궁합이 잘 맞으시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세대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뭐 젊은 분들이 케바케라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하. 사례별로 다 다른데요. 네네. 세대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가
데리고 썼던 팀원들 일부가 이 X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였고 네. 90년대 이른바 서태지에 열광했던 네. 세대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사회학적으로도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X세대라는 표현을 쓴 네. 거거든요. 그 이후에 뭐 Y, G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만은. 근데 이분들은 아마 저한테 엄청난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라떼였을 수도 있고 제가 꼰대였을 수도 있고 그런 불만을 가졌을 테고 이런 상사들의 함정을 유형화해서 이런 논의도 했을 테고 책도 냈을 수도 있죠. 네. 뒤져보면 비슷한 책이 있을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상사가 돼서 그렇죠. MG 세대를 후배로 관리 두고, 감독하는 리더가 됐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들을 거라는 얘기죠. 이건 세대의 특성보다는 어떤 그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부가 훨씬 더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자기 인식에 대한 착각. 그 착각 중에 두 번째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상사나 부장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네. 몇 가지 이제 착각들을 하는데 하나는 리더라는 자리가 출세의 결과물이다. 네. 뭐 전통적인 인식인데 이런 게 아니다. 리더가 되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죠.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케렌시아라 그래서 이제 소들이 마지막 그 투사와 결투를 앞두고 잠깐 쉬는 자기만의 그 안식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케렌시아라 그러는데 개개인이 특히 리더가 되면 그런 걸 좀 가져야 된다. 네.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리더는 아닙니다만 그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 시간이 소장님의 예, 안식처.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뭐 특별히 막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네. 고민해야 될 것도 많지 않고 온전히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가져라. 그 본인들은 나를 잘 따른다고 보지만 후배 직원들은 사실 이 리더를 왕따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슬퍼요. 앞에선 부장님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돌아서서는 에휴. 같이들 욕하고.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걸 요즘 많이 하는데 예전엔 캔 미팅이라고도 했고요. 이분이 몸담았던 SK 같은 경우는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하고 얘기하는 곳 같지만 7할은 리더만 얘기하고 네, 주로 네. 듣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통의 장이 된다는 네. 거. 뭐 거리감을 이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리더의 책임이 크다는 거. 직장인 최고 희망상을 한번 꼽아보라고 이제 여론조사 냈더니 연봉 인상이 1위로 나올 줄 알았더니 내가 알고 모시고 있는 보니? 상사의 해고가 네. 꿈이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올 그 사람만 정도로 없어진다면 내 생활이 편해지겠다 이 뜻이겠죠. 실제로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게 직장인 스트레스의 한 70% 가까이 되는 것 네, 같은데 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리더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리더 노름이라고 저자가 표현하는 것들에 빠져서 이른바 폼 잡다가 네. 오히려 후배 직원들과의 관계나 일을 망칠 수 있다. 네, 네. 이런 지적도 있고 라떼 얘기가 왜 나오는가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웠습니다. 이 상사가 좋은 얘기를 떠올리고 자신이 힘을 얻으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담이 많거든요. 네. 보통 직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지 알아. 당신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도 있고 네. 또 은근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를 자신과 비교하려는 심리도 있어서 이 얘기가 종종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건 말의 가치를 좀 높여서 가능하면 n분의 1로 말하자. 그 후배 직원들과 말하는 분량을 좀 맞춰보자. 그렇죠. 듣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잘못 얘기하거나 잘못했으면 즉각적으로 사과하라는 거. 링컨 대통령 사과 예는 워낙 유명한데 이 책에도 나왔는데 링컨 대통령이 대령이 그 아내가 그 남북 전쟁 중에 워낙 아파서 휴가를 간곡하게 청하는 대령이 있었는데 외면하고 화를 냈다가 나중에 막사로 찾아가서 사과하거든요. 뭐 그런 예라든가 리더의 솔선수범 얘기도 나오고요. 권한 위임과 솔선수범의 균형을 맞추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적절한 비유 중에 하나가 리더는 단순히 손을 떼고 지시를 하는 감독이 아니라 네. 플레잉 코치다. 네. 본인도 일을 하면서 조언하는 플레잉 코치다. 그 나이 탓 말고 평생 학습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자기 인식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처럼 리더 노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솔선수범해야 된다. 음. 또 솔선수범하는 거 외에도 또 권한 위임이라고 해서 그렇죠. 알아서 해. 이런 그쵸. 것도 있어야죠. 네, 그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어디까지 후배 직원한테 맡기고 동료한테 맡기고 어떤 거에 내가 나서야 하느냐 요 균형이 아주 어려워요. 네. 그게 권한위임과 솔선수범의 균형인데 요거 잘하는 분은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더로서요. 예.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냥 회사에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업무라는 게. 네. 갑작스럽게 업무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상 외의 업무가 떨어지기도 음. 하는데 이걸 그 저자의 조언이 여기서는 유용한데요.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아주 하기 싫어하는 일은 사소해도 본인이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늘 탕비실이 어질러펴져 있어요. 가끔씩 훔쳐가기도 하고 볼펜 같은 거. 그럴 때 자꾸 지시합니다. 회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탕비실 좀 정리해. 네. 여전히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본인이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게 정리를 솔선수범이죠. 리더가 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고 네. 또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게 네. 있어요. 다른 부서 부장님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혹은 이해 다툼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부장님이 안 나서고 밑에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거죠. 솔선수범해서. 예, 그래서 하기 싫어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해라. 근데 네, 네. 보통은 시키기 좋은 일은 하고 네. 빛이 나는 일은 내가 하죠.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죠. 또 리더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도 말씀해 주신 사과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과하면 뭔가 지는 느낌?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사과를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영수야 너는 왜 미안하단 말을 그렇게 안 해? 그게 그렇게 힘드니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리더들도 사실 사과를 잘 하지 않잖아요. 쉽지 이거에 대한 중요성도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사과가 쉽지 않죠. 네. 그게 리더가 아니어도 개개인도 사과가 쉽지 않은데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용기 있게 보이긴 해요. 제가 조직 생활을 할 때도 그 사과를 안 해주는 상사 때문에 화가 나서 그분한테 사표를 던지고 나왔던 경험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도 그 자리가 부족할 만큼 빼어나다는 평판을 받는 리더였는데 그분은 선뜻 사과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일을 잘못 지시했다거나 그래서 뭐 저도 용기를 내서 가서 따지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옹졸하다거나 그 사람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죠. 네. 이제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분이 참 열린 가슴의 소유자다. 그래서 더 따르게 되죠. 네. 많이 따랐죠. 예,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인재관에 대한 착각. 인재를 누구로 볼 거냐? 어떤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하느냐? 리더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리더가 누구를 측근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다 결정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부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이미 후배 직원들이 이 마음이 떠나죠. 네. 넘버 2의 함정이라는 게 이 챕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측근을 뒀는데 넘버 2라고 불리는 측근을 뒀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아부만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사내 정치만 하고 일은 뒷전이다 싶으면 정말 그 부서, 그 기업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람은 또 자기랑 똑같은 유형의 사람만 골라잡기 시작해요. 자기 밑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하려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 부서나 그 기업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법칙처럼 나쁜 씨앗들이 좋은 씨앗들을 쫓아내는 거죠. 이건 조직의 이른바 망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제안하는 것들이 그라운드 룰이라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할 일들을 좀 시시콜콜하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하고 not to do 리스트를 구분해서 네. 한 뭐 10가지, 5가지를 정해서
그때 리더가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정해서 내놓자. 그걸 따르게 하자. 그리고 늘 리더들이 인재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프로야구처럼 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육성해야 된다. 자꾸 외부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해보면 외부에서 사람 데려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용해서 쓰면서 키우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뭘 더 가르치고 네. 뭘 더 지원하고 하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다 완성형 인재를 외부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늘 데려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그때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파랑새 증후군에 시달린다. 파랑새가 사실 곁에 있는데 멀리서만 찾는 그쵸, 모르죠. 그런 증후군에 네, 시달리는 네. 역시 남의 떡이 커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컨설팅 만능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대기업들이 많이 빠지는데 네. 외부에 아주 명문대를 나오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 문제를 밖에서 봐주면 탁 정답을 집어낼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걸 잘 따르기만 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또 기대를 네. 하죠. 족집게 과외교사를 영접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뭐 1년에 400억을 써서 회사 로고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똑같은 문제에 빠져요. 그래서 이걸 컨설팅 만능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컨설팅과 관련한 격언이 하나 생각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컨설턴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단 경영자가 찬 시계를 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설턴트는 자기 아이디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 기업이 제공하는 많은 자료와 정보를 보고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 경영자 시간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잘 못 보니까 외부에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 절반쯤은 사기꾼이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정말 신중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면 자기가 시계를 보고 네. 판단하는 게 맞겠죠. 네. 비싼 돈을 주면서 이제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서 또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런 논란도 소개하고 있고 또 직원의 성장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 예언적 실현이라고도 하고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팀원 가운데 그렇게 똘똘한 애가 없을 것 같아서 성장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자꾸 사람 데려오려고 하는데 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진 장점, 아까 강점, 양점을 잘 포착하라고 했으니까 네. 칭찬해주고 약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게 하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그 파랑새 증후군에 시달리지 말고 내 안의 식구들을 키울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업무에 관련된 것도 물론 있지만 인간관계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예. 사실 어딜 가나 이렇게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타입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그런 이제 직원들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리더가 이때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책에 이제 C 플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C 등급밖에 안 나오는 이제 선수들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노력하는 저성과자, 저의욕 저성과자.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서 별로 일을 못하는 사람. 아주 전문가긴 한데 이기적이어서 자기 일만 아는 사람, 조직 네.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비윤리적 직원, 뭐 횡령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5번째 유형이 가장 많은 C 플레이어인데 그게 이른바 트러블 메이커, 네.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그 조직마다 있거든요. 어딜 가나 팀마다 있더라고요. 있고 군대에선 이걸 고문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있게 마련인데 네. 참 까다롭습니다. 이분들은 예측 불가의 언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찍어 누르겠다고 상사가 결정하면 정말 어떻게 튀어오를지 몰라요. 네. 그래서 큰 팀뿐만 아니라 개인도 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 저자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겠다는 생각보다 먼저 인간적인 대응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한 후에 그다음 문제를 풀자. 문제부터 풀자고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마음을 열게 한다. 네.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의사소통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ICE 접근법을 취하라고 하거든요. ICE 3단계입니다. 하나는 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가정이 어려워서
회사 일에 전념 못할 때가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리기 시작. 네. 그 다음에 행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비교를 하는데 대놓고 뭐 김대리는 이러잖아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사 일에 전념 못하는 환경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거든. 뭐 이렇게 하는 누구를 한번 봐봐.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 그게 네. 드러나기도 하고. 나는 우리 이 대리도 그런 최선을 다한다고는 느끼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한 거 아닐까. 그러면서 설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설명으로 나아가면 마음을 열고 나서 행동이 바뀌는 순서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론은 간단한데. 그러니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도 인재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자꾸 눈을 돌린다라는 뭐 인재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사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여성의 리더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도 궁금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선진국 대비 상당히 낮죠. 네. 예. 기업에서 안 키워준다 그래서 일부 정부에서 뭐 주요 공공부문이라든가 이런 데 여성 할당제라는 걸 했었어요. 네. 30%를 여성을 그 채워야 된다. 맞습니다. 잘 안 됐어요. 네네. 정착이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키워주는 시스템이 없는데 갑자기 데려오자니 전부 외부에서 데려와서 네. 오히려 말썽만 커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육성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럼 기업들은 왜 육성 안 하는가? 뭐 기업들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성장시켜 놨더니 뭐 육아휴직을 떠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크지 않는다. 네네. 씨앗이 잘못됐느냐, 환경이 잘못됐느냐, 두고두고 서로 할 말이 많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막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여성의 고위직 리더 혹은 상사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네. 그 이유는 그냥 워낙 성적이 높아요. 그 이야기가 책에도 나오죠. 예. 예, 저도 면접을 보거나 그 시험을 이렇게 감독해 보면 정말 성비가 워낙 불균형해서 예전처럼 남과 여에서 남자들이 우세한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우세해서 제 생각에는 이 화이트 칼라 직종에서도 네. 여성 혁명이 곧 일어날 것 같고요. 조금만 한 10년만 더 흐르면 네. 여성이 너무 없다든가 혹은 여성이 잘하지 않는다는 걱정을 너무 하지 않아도 될 수준까지 이르지 않을까. 지금 저 공채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긴 합니다만 네. 공채 시험 보면요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네네네. 예. 성적들이 좋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업무 방식과 환경에 대한 착각. 이 책의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죠. 리더들이 착각한다. 네. 특히 과거 의식과 행태에 빠져 있다. 그렇죠. 착각의 함정이라는 거에 빠져 있다. 그런데 그걸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이 업무 방식과 환경에 대한 착각인데요. 네. 네 가지 착각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상당히 저는 화이트 컬러들이 유념할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되면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의욕적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따라오지 않으니까 부하 혹은 후배 직원들에 대한 막 그 원망만 늘어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맛집 운영의 원리에서 조직 운영의 원리를 찾아라. 네. 맛집은 어떤 거냐? 핵심 메뉴밖에 없잖아요. 김치찌개 전문점이지 60가지 메뉴를 내놓은 곳을 맛집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땡땡 천국을 맛집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하나에 집중해라. 그다음 뭐 그러자면 이제 군더더기를 없애야 되는데요. 조직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리더가 오면서 계속 일을 만들어 나가니까 업무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밑에 사람들은 따라잡지 못하고 일만 벌린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다가 그 조직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ERRC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팀이 하는 일, 우리 기업이 하는 일에서 불필요한 걸 제거해 나가야 돼요. 네. 새 옷을 사들이려면 안 입을 옷을 버려야 하듯이 그러니까 업무량 증가를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맛집에 가시면 늘 활기가 넘치잖아요. 북적거리고 가끔 불친절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로 활력을 얻잖아요. 네네. 이 집은 잘 되는 집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활기가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퀵윈 전략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이 조직이 죽어 있는 곳에 가서 뭐 할 의욕도 없고 성과도 안 나오는 곳에 가서 잘해보자 리더가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3개월 안에 승부가 날 만한 뭐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하나 그 변화를 보여주면 혹은 변화의 앞장서는 이제 체인지 챔피언십이라고 그럽니다만 네.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 조직이 서서히 바뀌어요. 조직 전체를 한꺼번에 바뀌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번 해보자. 다시 탕비실 비유로 들어가면 이거라도 우리 회사에서 제일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출근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조직의 문화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 퀵윈한 겁니다. 빨리 이겨본 거예요. 네, 네.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아주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반이 전체에서 늘 꼴등하는 반이었는데 선생님이 뭐 별하별 설교를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딱 한 번 정말 그 괴짜 미술 선생님이 하는 네. 미술 수업에서만큼이라도 1등 해보자 오. 했는데 그 미술 선생님은 숙제를 해오는지 안 하는지 실기 이런 걸 많이 보셨는데 엉터리 그림이어도 숙제는 다 내자 이런 걸 한번 했더니 우리가 전체 1등을 한 거예요. 평균 성적에서. 그러고 나니까 서서히 다른 과목에도 흥미를 느끼고 평균 성적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퀵윈 전략 같은 거고 네. 요즘은 보고서 폐해 같은 것도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5%만 하고 네. 95%는 실행을 해라. 뭘 저질러 봐라. 실제로 요즘 가장 경영학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agile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agile 경영이라고 하는데 스피디하고 스마트한 경영이거든요. agile 경영이라는 게 뭐냐면 제품 하나 기획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놔서 시장 반응 보고 실패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6개월에 한번 제품을 내놔보는 겁니다. 실패하면 그걸 보완해서 다시 내놓는 네. 프로토타입을 바꿔가지고 이런 걸 agile, speedy and smart 경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방식과 관련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엄근지를 탈피해라. 엄숙, 근엄, 진지. 네. 리더의 표정이 조직의 표정이다. 그 리더 표정만 보면 그 조직이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네, 네. 느껴지거든요. 네. 진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 WFA 리더십이라 그래서요. 뭐 어디서나 일하는 어디서든 직장 외 어디서든 일하는 리더십을 확고히 하라는 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는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알라. 뭐 이런 것들이고 팀워크는 친밀함과 다르다 이런 것들도 지적하고 있고 네. 뭐 이러면서 업무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요즘 얘기가 맞죠. 그 시대에 맞게 업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저희 때 썼던 직장인들이 알아야 될 그 책, 저도 한 챕터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거기서는 뭐 직장 외의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네. 일하게 하라였지. 지금처럼 IT 기기가 발달해서 뭐 커피숍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추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건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는 업무 거죠. 스타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네, 거겠죠. 네. 예.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ERRC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고 자영업자들이 맛집으로도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1가지 리더나 상사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살펴본 거잖아요. 예. 31가지 아이스크림을 다 맛볼 수가 없으니까 소장님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하다 싶은 거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1가지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볼 필요는 없죠. 네. 네.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 먹으면 그게 더 만족스러운 거니까. 네. 민초단이라면 민초 하나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제가 보기엔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오. 이건 물론 제가 내린 결론이니까 저자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상사는 많은 걸 배우고 그 과정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경영학의 요체는 2년간 2억 들여서 MBA 안 가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공한 기업이나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방식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네. 예.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내가 그동안 성공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는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지만 성공은 실패의 아버지다. 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유연하게만 갖춰도 부하 직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나만
옳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굳게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실패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소장님께서 책을 읽어보시면서 체크리스트로 많이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떤 리더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리더. 아유, 실패한 리더죠.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저는 그 성공을 크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 큰 도전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성공 실패를 따질 겨를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배워 오면서 이렇게 쭉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건 이런 건 있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그걸 통해서 언제든 내가 바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성공 예감이 이제 다음 주부터 1시간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많은 걸 바꿔야 돼요. 1시간 할 때하고 똑같이 하면 그건 실패하겠죠. 2시간에 걸맞는 나름의 틀을 갖추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야 도전이 성공할 수 있듯이 기업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 광명수 씨가 굉장히 리더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마음이 늘 열려 있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최고의 리더는 어제보다 나은 행동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역시 그 문장을 꼽았습니다. 네, 네. 어제보다 나은 행동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중견 기업이나 중간 관리자 이상 화이트 칼라라면 우선 이 책을 매대에서 골라서 목차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31가지가 있잖아요. 쭉 읽어보면 몇 가지가 찔리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꾸 찔리는 게 10가지가 넘는다면 한번 사서 읽어봐라.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나. 그런데 난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책을 사서 읽지 말아라. 구제불능이거든요. 착각 자기에 대해서 덩어리군요. 객관화할 수 없는 예. 분이니까 읽어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IT 기업의 승리냐, 기존 금융기관의 승리냐, 글로벌 유통 공룡이죠. 아마존을 통해 2025년 미래 금융 시나리오를 미리 들여다보시죠. 다나카 미츠아키가 쓴 아마존 뱅크가 온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아마존 뱅크입니다만 국내에서는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네.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서 선정했고요.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뵙죠.